도시의 심장이 희미하게 고동치는 깊은 밤. 강지훈은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을 죽였다. 그의 시선은 강남의 가장 화려한 유흥가에서도 최고급 회원들만을 상대하는 바 클라우드 9의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려한 넌 쌓인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들거리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지훈에게 이곳은 성공한 자들의 오만과 실패한 자들의 욕망이 뒤섞여 끈적한 악취를 풍기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도 같았다. 그는 유진그룹의 칼이었다. 회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조직 내부에 암처럼 퍼진 부패와 비리를 도려내는 해결사. 그의 공식 직함은 내부감사 태스크포스 팀장이었지만 모두가 그를 저승사자라 불렀다. 그의 눈에 포착된 자는 누구든 예외 없이 조직에서 사라졌다. 감정 없는 눈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진 그는 인간의 나약함과 탐욕을 경멸했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사냥을 완성했다. 오늘 밤 그의 사냥감은 유진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철 상무였다. 박 상무는 회사의 신뢰를 발판 삼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전형적인 기생충 같은 인간이었다. 지훈은 이미 그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통해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물증, 즉 그가 정보를 넘기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그와 연결된 공범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첩보에 따르면 박 상무는 오늘 밤 이곳에서 접선책을 만날 예정이었다.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바 앞에 멈춰 섰고 박동철 상무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술에 취한 듯 보였지만 지훈은 속지 않았다. 저것은 계산된 연기였다. 주변의 시선을 흐리고 자신의 목적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 그는 박 상무의 교활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훈은 귀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에 집중하며 바 내부에 미리 심어둔 요원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목표 진입. 3번 룸으로 이동 중. 지훈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단단한 몸을 완벽하게 감싸주었고 밤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바의 정문이 아닌 VVIP들만 이용하는 비밀 통로로 향했다.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키가 소리 없이 문을 열었고 그는 소음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바 내부는 상류층의 은밀한 놀이터답게 퇴폐적인 화려함으로 가득했다. 짙은 색 원목과 금속 장식, 그리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어우러져 고풍스러우면서도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위스키와 시가향, 그리고 명품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지나쳐 바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3번 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에 자리를 잡았다. 박동철 상무는 이미 룸 안의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양주가 놓여 있었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채우고 있었다. 접선책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훈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사냥의 본질은 기다림에 있었다. 목표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가장 깊은 욕망을 드러내는 그 찰나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때 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로 향했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긴 생머리는 어깨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룸 안의 공기가 바뀌는 듯 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순수함을 담고 있었다. 여자는 익숙하게 박동철 상무의 옆으로 다가가 앉지 않고
테이블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녀의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우아했다. 박상무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서연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군.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묻어났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시작이군.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역겨운 갑질. 상무님,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편하게 즐기십시오. 여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순순히 응하지도 않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몸을 뒤로 뺐다. 그 미묘한 저항 속에서 지우는 그녀가 이런 상황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지우는 그녀의 신상 정보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이입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스티스 중 한 명. 고객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꽤 비싼 팁을 받고 거물급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술자리에 자주 동석한다고 되어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이서연이라는 인물은 미끼 혹은 정보원이라는 단어로 빠르게 분류되었다. 이 바닥에서 순수함이란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불과했다. 저런 표정과 태도 역시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 터.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연약해 보이는 분위기를 무기 삼아 남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들의 주머니와 비밀을 동시에 털어가는 부류의 여자일 것이다. 지우는 그녀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동철은 그녀의 거절에 기분이 상한 듯 했지만 곧이어 들어온 다른 남자 때문에 더 이상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드디어 접선책이 나타난 것이다. 지우는 모든 감각을 곤두쓰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들은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암호처럼 보이는 단어들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무렵 박동철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남자에게 건넸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거래가 끝난 후 접선책은 자리를 떴고 박동철은 다시 이서연을 불렀다. 그는 아까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옆에 앉혔다. 이번에는 이서연도 아까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굴욕감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지만 그것 역시 계산된 연기의 일부라고 치부했다. 그녀는 박동철이 건네는 두둑한 팁 봉투를 받아들고 마지못해 그의 옆에 앉아 술을 따랐다. 지우는 그 장면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결국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법이다. 순수한 척, 고고한 척하던 태도도 두툼한 봉투 하나에 간단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자신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지옥의 일부였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팔아 생존하는 수많은 여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박동철의 범행에 깊숙이 관여된 공범일지도 모른다. 박동철이 만취 상태가 되어 룸을 나설 때까지 이서연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끝까지 직업적인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와 공허함을 지우는 읽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대가였다. 지우는 박동철의 뒤를 밟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서연은 그의 관심받기였다. 그녀는 그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단서 중 하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 발을 빠져나온 지우는 밤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역겨운 향수와 위스키 냄새를 씻어내고 싶었다. 그는 채 올라타 박동철의 차를 조용히 추격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들이 뒤엉켰다. 박동철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가 건넨 서류 봉투, 그리고 돈 봉투를 받으며 희미하게 떨리던 이서연의 손.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스쳤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이상하게 뇌리에 남았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을 지워버렸다. 감정은 사냥꾼에게 가장 불필요한 사치다. 그는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믿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본 사실은 명백했다. 이서연은 몸을 파는 여자였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장소에서 기생하는 존재였다. 진실은 그것뿐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밤의 오해는 앞으로 그를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강지훈의 추적은 박동철 상무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는 박 상무가 오늘 밤 접선책에게 넘긴 서류의 원본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박 상무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계산의 한 구석에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를 돌려 다시 클라우드 9으로 향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단순한 참고인 혹은 잠재적 용의자로 분류하고 나중에 조사해도 무방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단련된 사냥꾼의 감각이 그녀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미묘한 감정의 파편들이 그가 구축한 사건의 퍼즐판 위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다. 바이 영업이 끝날 무렵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화려했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취객들의 소음 대신 정막이 거리를 채웠다. 지우는 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이 피곤한 기색으로 건물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리의 거의 마지막에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실크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다.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티셔츠, 그리고 얇은 카디건을 걸친 그녀는 이제 막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친 가난한 대학생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박 상무에게서 받은 두툼한 팁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우는 그녀가 택시를 잡거나 대리운전을 부를 것이라 예상했다. 그 정도 돈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새벽에 텅 빈 정류장에 홀로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화려한 바에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독하고 지친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첫 번째, 불일치였다. 지훈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아는 한, 이런 부류의 여자들은 하룻밤 유흥비로 수백만 원을 쉽게 쓰는 남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치장이나 사치품에 쏟아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심야버스를 타기 위해 20분을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돈을 그렇게 쓸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신호였다. 버스가 도착했고 이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탔다. 지우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버스의 뒤를 따랐다. 버스는 강남의 화려한 중심가를 벗어나 점차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즐비한 강북의 변두리 지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 허름한 시장 근처에서 내렸다. 그녀의 집이 이 근처일 것이라 생각한 지훈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곧장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차를 길 건너편 어두운 곳에 주차하고 국밥집 안을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예상을 또 한 번 산산조각 냈다. 이서연은 익숙하게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머리를 질끈 묶고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는 방금까지 술에 취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최고급 배서 VVIP들을 상대하며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버는 여자가 왜 새벽에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받을 법한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박 상무에게서 받은 돈 봉투는 분명 그녀의 주머니 안에 있을 터였다. 그렇다면 이 고된 노동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녀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인가? 지우는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서연은 묵묵히 일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을 드나들며 그릇을 날랐고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물 찌꺼기를 닦았으며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해치웠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하얀 손은 차가운 물에 붉게 부어 있었다. 그 모습 어디에서도 클라우드9의 우아하고 신비로웠던 호스티스 이서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밤새 이어진 노동에 그녀의 어깨는 더욱 축 처져 보였다. 지우는 그녀가 이제야 집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버스를 탔고 버스는 이번에는 더욱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달동네 중 하나였다. 지우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가파른 계단을 수없이 오르자 마침내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 흔히 말하는 옥탑방의 낡은 철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인근 건물의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그녀의 방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았다. 창문에는 낡은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통해 내부를 어렴풋이 엿볼 수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 한쪽 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 위에는 한 소년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소년은 링거를 꽂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작은 산소호흡기와 몇 가지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이서연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동생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동생의 이마를 짚어 열을 확인하고 링거액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밤새 일한 피로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동생을 향한 애틋함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준아, 누나 왔어. 오늘 밤은 괜찮았어. 열은 좀 내렸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뜻했다. 클라우드9에서 들었던 직업적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진심이 담긴 음성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돈이 필요했는지, 왜 최고급 배서의 화려한 삶과 식당에서의 고된 노동이라는 극단적인 이중 생활을 견뎌야만 했는지,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바로 저 병든 동생이었다. 그녀가 박 상무에게서 받은 돈 봉투는 사치품이나 화장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의 병원비였고 약값이었으며 단 하루라도 더 동생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결과물이었다. 그녀가 파는 것은 몸이나 영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자존심, 그리고 청춘을 팔아 동생의 생명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가슴을 무언가의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한 인간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재단하고 자신의 편협한 시각으로 그녀를 모욕했다. 그녀가 보였던 미세한 굴욕감과 슬픔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인간의 진실된 감정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경멸과 의심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과 존경심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서연의 옥탑방 앞에서 밤을 새운 강지훈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죄책감이 그의 냉철한 이성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한 여자의 처절한 삶을 자신의 오만한 잣대로 재단하고 경멸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건의 용의자나 참고인이 아니었다. 그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거대한 악의에 희생될 위기에 처한 무고한 피해자였다. 그의 사냥은 이제 박동철 상무를 넘어 그를 조종하고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서 있는 진짜 몸통을 향해야만 했다. 사무실로 복귀한 지훈은 밤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사건의 전체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박동철 상무가 유출한 기술은 표면적인 미끼에 불과했다. 그 이면에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라는 거대한 범죄가 숨어 있었다. 박 상무는 그저 꼴이었고 진짜 머리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다. 모든 자금의 흐름과 내부 정보망은 단 한 사람. 유진그룹의 실세이자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최태석 부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태석, 야심과 능력, 그리고 잔인함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았고 그의 앞길을 막는 자는 가차없이 제거해왔다. 지훈은 최 부회장이 그룹 내에 구축한 견고한 카르텔과 그의 권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내부 감사를 넘어 그룹의 명운을 건 전쟁이 될 터였다. 지훈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새로운 수사 방향을 지시하며 최태석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박동철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수사망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최태석 부회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상무, 자네가 벌인 일 뒤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강지훈 그놈이 자네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보고가 있던데.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절대로 부회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끄러워. 자네의 안위 따위엔 관심 없어. 중요한 건 내 이름이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뿐이야. 적당한 희생양을 찾아서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잘라. 만약 불똥이 이쪽으로 튀는 날엔 자네는 물론 자네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걸세. 명심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동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태석에게 그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야만 했다. 그의 비열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서연. 사회적 지위도, 변변한 배경도 없는 여자. 술집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 충분했다. 그녀만큼 완벽한 희생양은 없었다. 그때부터 박동철의 치밀하고 악랄한 공작이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와 법무팀의 약점을 쥔 몇몇을 동원해 이서연을 범인으로 만들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의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기술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그곳에 입금했다. 마치 그녀가 돈을 받고 자신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전문 해커를 고용해 자신과 그녀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은밀한 문자 메시지들을 만들어냈다. 이서연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부터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녀는 밤새 일하던 국밥집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며 밀린 병원비를 당장 정산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해왔다. 그녀가 기댈 수 있었던 최소한의 버팀목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생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버텨내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박동철의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이서연이 지친 몸을 이끌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방 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얼마 되지 않는 살림살이들이 부서지고 찢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벽에는 붉은색 레커로 입 조심해라라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쓰여 있었다. 다행히 동생은 무사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서준은 겁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와 누나의 행방을 물으며 모든 것을 부수고 갔다고 했다. 이서연은 동생을 부둥켜 안고 떨었다. 대체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녀의 삶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폭력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강지훈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그는 박동철 주변 인물들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고 이서연의 주변에 자신의 팀원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은밀히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박동철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녀의 주변에 가해지는 압박의 실체를 모두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영상 속에서 이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동생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연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강인함이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힘없고 무고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수사 원칙이나 절차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차를 몰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했던 그의 머릿속은 이제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녀를 구해야 한다. 저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를 끄집어내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그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질주하는 그의 차 안에는 무거운 결의가 감돌고 있었다. 이제 방관자의 역할은 끝났다. 그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무대 위로 직접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이 이서연의 옥탑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는 희미한 흐느낌과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부서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서는 자신의 등장이 그녀에게 또 다른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박동철의 하수인들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몰랐고 그녀와 동생을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낡은 철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순간 멎었다. 날카로운 경계심이 문 너머에서 느껴졌다. 지훈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씨, 문 좀 열어주십시오.
유진그룹 내부 감사팀의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유진그룹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녀의 경계심을 더욱 증폭시켰을 것이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구원이 아닌 고통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훈이 다시 한번 말을 하려던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 열렸다. 틈새로 보이는 이서연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어용 무기라도 되는 듯 작은 화분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값비싼 정장, 단정한 모습,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얼굴. 그녀가 클라우드9에서 늘 마주하던 힘을 가진 남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죠? 이제는 사람을 보내 집을 부수는 것도 모자라 직접 행차하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저항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저 연약한 어깨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버텨온 것일까?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문틈으로 보여주었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도와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 도울 리가 없잖아요.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짓밟고 이용하기만 했어요. 원하는 게 뭐죠? 돈인가요? 아니면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인가요? 그녀의 불신은 깊고 단단한 벽과 같았다. 말뿐인 설득은 통하지 않을 터였다. 지훈은 자신이 가진 패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박동철 상무가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의 범인으로 당신을 지목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어 그녀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의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서연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런 돈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지훈은 이어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녹음기에서는 박동철 상무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그 술집 여자의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박 상무는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집을 습격한 자들도 그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거나 혹은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 다음번에는 당신이나 당신 동생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지훈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방 안의 동생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단단했던 방어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잠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음모에 휘말렸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눈앞의 남자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왜 저를 도우려는 거죠? 당신도 유진그룹 사람이잖아요. 당신에게 제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질문에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드러냈다.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석 대신 인간적인 고뇌의 빛이 스쳤다. 처음에는 나도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당신 역시 그들과 한패이거나 적어도 이 부패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의 삶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회사의 비리를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짓밟히는 것을 막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일의 원칙이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이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그가 보여준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단호한 의지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동생 서준이 힘겹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낡은 산소호흡기는 위태롭게 헐떡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모든 불안과 공포가 다시 동생에게로 집중되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마련한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최고의 의료진이 서준 군을 돌볼 겁니다.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 때문에 위협받거나 이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동생의 안전.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 이서연은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래의 희망과 동시에 더 큰 위험의 그림자를 읽었다. 이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다면 자신과 동생은 이 자리에서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손에 들고 있던 화분 조각을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저항을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간단한 짐만 챙기십시오. 지금 바로 떠나야 합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생의 곁으로 가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다. 하나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음모에 맞서기 위해, 다른 하나는 그 음모의 희생자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어색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절망의 폐허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마련한 안가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평범한 전원주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은퇴한 선배 요원이 운영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이서연과 서준이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서준을 안정실로 옮겨 상태를 살폈다. 난생 처음 보는 깨끗하고 전문적인 의료 환경에 이서연은 잠시 넋을 잃었다. 동생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눈앞에 이 남자가 베푸는 호의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대가로 무엇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이곳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니 동생 곁에서 안심하고 쉬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 선배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심함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작은 위안이 되었다. 한편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에서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최태석은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맞은편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박동철 상무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박 상무는 이서연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고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그저 술집 여자 하나 처리하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이 예상치 못하게 꼬여버린 것이었다. 고작 계집 하나를 놓쳐 자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최태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돕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박동철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최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 수장을 호출했다. 강지훈, 요즘 그놈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 특히 박 상무 주변에서 쥐새끼 한 마리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최태석의 정보팀은 유진그룹의 또 다른 칼이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최태석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들이 움직이자 이서연의 행방과 강지훈의 연관성은 금방 드러났다. 강지훈이 이서연의 집 주변에서 포착된 CCTV 영상과 그가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사라지는 장면까지 모두 최태석의 책상 위로 올라왔다. 보고를 받은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에게 강지훈은 회장에 충실한 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감히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얕보았다. 고작 감사팀 팀장 따위가 자신의 거대한 왕국에 흠집조차 낼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이 건방진 개에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가 지키려는 것을 부숴버리는 것이었다. 최태석의 방역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먼저 그룹 내부의 권력을 이용해 강지훈의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팀에 내려졌던 모든 수사 권한을 보류시키고 그의 팀원들을 다른 부서로 뿔뿔이 흩어버렸다. 박동철 상무에 대한 감사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강지훈은 순식간에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하지만 최태석의 진짜 공격은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했다. 그는 이서연이 누구인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준이 원래 입원해 있던 종합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병원은 유진그룹의 막대한 후원을 받고 있었고 병원장은 최태석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최태석의 몇 마디 말에 서준의 지난 몇 년간의 진료 기록은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악화라는 거짓 소견이 덧붙여진 채 수정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동보호기관에는 이서연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며 동생을 방치하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동생을 돌볼 자격조차 없는 부도덕한 보호자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각본이었다. 최태석은 이서연을 직접 찾아내 협박하는 대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려 한 것이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삶의 이유인 동생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강지훈에게도 전해졌다. 그룹 내부에서 자신의 팀이 공중분해되었을 때도 그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예상했던 방역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동생에게 가해진 비열한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이성이 아닌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힘없는 자를 방패 삼아 숨는 비겁자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는 곧장 이서연에게 갔다. 그녀 역시 외부와 연락을 취하던 선배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지훈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말만 믿고 이곳에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
이제 그들은 서준이마저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해 그녀는 절규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단호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도, 이런 고통을 겪게 한 것도 모두 내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 이건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증거입니다. 정정당당하게는 나를 이길 수 없으니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당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속합니다. 당신의 이름에 묻은 모든 오명을 씻어주고 서준 군을 당신에게서 빼앗으려는 자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최태석, 그 인간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피로 쓴 맹세였다. 강지훈의 맹세는 이서연의 절망적인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버틸 힘을 주었다. 안개서의 시간은 폭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것처럼 고요하게 흘러갔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헌신적인 의료진 덕분에 서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더 이상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괴한의 위협에 떨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동생의 얼굴에 어린아이 같은 평온함이 깃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온전히 동생을 돌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의식이 없는 동생의 손을 잡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지훈은 멀리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가 알던 세상의 여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을 짓밟거나 이용하는 부류였다. 하지만 이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연약한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 처절한 순수함 앞에서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통감했다. 지훈 역시 안가의 한쪽 공간을 임시 지휘본부 삼아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공식적인 수사 권한을 박탈당한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그를 믿고 따르는 몇몇의 충성스러운 옛 팀원들과 수사 과정에서 쌓아온 그만의 비밀 정보망이 있었다. 그는 최태석의 거대한 성에 균열을 낼 작은 틈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사람들을 움직였다. 고립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였다. 늘 무표정한 얼굴로 식사에만 집중하는 지훈과 그런 그를 흐깃거리며 눈치를 보는 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 벽을 먼저 허문 것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 생겨났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위험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잖아요. 최 부회장 같은 사람과 싸우는 건 목숨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지우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누구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할 뿐. 그의 동기나 신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전부가 썩어 문드러지니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 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를 둔 어린 시절.
그리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검사가 되었지만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결국 유진그룹으로 들어오게 된 과정까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고독을 보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며 상처받은 영혼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눈에 띄게 허물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어려운 존재로 느끼지 않았고 그는 그녀 앞에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동생을 돌보는 것을 돕기도 했고 그녀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서준의 곁을 지켜주기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밤중에 찾아왔다. 서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의료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이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흘렸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팔과 천이 그녀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다행히 서준의 상태는 곧 안정을 되찾았고 의료진이 돌아간 후에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곁을 지켰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이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괜히 버텨서 처음부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서준이가 이렇게 위험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의 자책에 지훈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그녀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가 얼마나 위대하게 버텨왔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마침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클라우드9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당신을 경멸했습니다. 돈을 위해 영혼을 파는 내가 가장 혐오하는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당신의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깊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과를 통해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굴욕감마저 씻어낼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그의 고독한 싸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단지 정의를 실현하는 기계가 아니라 상처받고 고뇌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명의 인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의무감이 아닌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는 연대였다. 그날 이후 안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지우는 여전히 최태석을 무너뜨릴 계획에 몰두했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자주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미소, 동생을 돌보는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지친 기색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에 각인되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그녀라는 온기를 만나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안개서의 고요한 시간은 강지훈에게 재충전의 기회인 동시에 교착 상태에 빠진 수사에 대한 초조함을 안겨주었다. 최태석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교활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흔적을 여러 겹의 위장회사와 차명 계좌, 그리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속에 철저히 숨겨두었다. 지훈은 최태석이 검은 돈을 굴리고 있다는 심증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을 찾아내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서연은 그런 그의 고뇌를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지훈이 자신과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듯이 그녀 역시 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클라우드 9에서 보냈던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 수많은 VIP들의 얼굴과 그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복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지훈이 벽에 붙여놓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이름과 화살표들 속에서 그녀의 눈에 익숙한 로고 하나가 들어왔다. 대양해운, 박동철 상무가 자주 어울렸던 하은업체 사장의 회사였다. 그 로고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어느 날 밤의 기억이 안개 속에서처럼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날 박상무는 몹시 취해 있었고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지훈 씨,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 밤의 풍경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상무와 낯선 남자가 룸 안에서 다투었고 자신은 그저 술을 따르기 위해 잠시 들어갔을 뿐이라고 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이야기인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술에 취한 탓에 몇몇 단어들이 그녀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들이 청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작전명 같기도 했고, 그리고 로터스 홀딩스라는 외국 회사 이름도 들렸어요. 박상무가 화를 내면서 인천항 7번, 부두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치는 것도 들었고요. 당시에는 그저 술 취한 사업가들의 허세 섞인 대화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지훈에게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가 말한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청룡, 로토스 홀딩스, 인천항 7번 부두, 충성스러운 옛 팀원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그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한 정보 수집에 착수했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최태석이 구축한 범죄 제국의 끔찍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로터스 홀딩스는 조세 회피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였고 인천항 7번 부두의 비밀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청룡은은 최태석이 주도하는 불법 무기 밀매 사업의 내부 코드명이었다. 기술 유출과 비자금 조성은 모두 이 거대한 범죄를 위한 자금줄이자 연막에 불과했던 것이다. 최태석은 유진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 분쟁 지역에 무기를 밀수출하고 그 대가로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그 거대한 음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은 바로 그가 한때 경멸했던 이서연이었다. 그는 새로운 경외감과 함께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저 피해자가 아니었다. 수년간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며 단련된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기억력은 그 어떤 정보원보다도 뛰어난 능력이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파악한 모든 정보를 그녀에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최태석은 며칠 내로 다음 밀거래를 시도할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경로나 경찰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에 그의 끈앞풀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최태석이 밀거래를 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그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서연의 정보가 빛을 발했다. 그녀는 밀거래에 연관된 또 다른 임원의 은밀한 사생활과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특정 요일에 클라우드9의 특정 룸에서 내연녀를 만나는 버릇이 있었다. 그 약점은 그들의 계획에 완벽한 미끼가 되어주었다. 지우는 그 임원에게 익명으로 접근해 그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다음 밀거래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빼낼 수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악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드는 일뿐이었다. 작전 실행을 하루 앞둔 밤, 지훈과 이서연은 작전 지도가 펼쳐진 테이블 앞에 마주섰다. 방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지키는 자와 지켜지는 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등을 맞댄 동지였다. 이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그 짧은 말 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끼고 있었다. 작전 개시일 안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임시지휘본부의 중앙에 앉아 여러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수많은 정보들을 쫓고 있었고 입에 문소형 마이크를 통해 인천항 곳곳에 잠입한 팀원들에게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의 곁에서 통신 내용을 기록하고 외부 정보의 변화를 체크하며 그를 도왔다. 그녀의 존재는 소리 없는 응원이 되어 지훈의 집중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최태석을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지훈은 언론계에 있는 자신의 비선 조직을 통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유진그룹 내부 감사팀, 계열사 분식회계 혐의, 포착, 수사방향 급선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뉴스 포털의 한 구석을 장식했다. 마치 강지훈이 최태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다른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 나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교란 작전이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강지훈이 결국 자신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다. 회장의 개가 주인의 명에 따라 엉뚱한 곳에 가서 짖고 있는 꼴이라고 여겼다. 강지훈에 대한 그의 경멸감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자신의 계획에 그 어떤 위협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그 오만함이 바로 지훈이 파놓은 가장 깊은 함정이었다. 완전히 방심한 최태석은 청룡 작전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이번 거래가 자신의 제국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중요한 발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이라도 하듯 거래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항구 근처의 비밀 장소로 가기로 결정했다. 언제나 대리인을 내세워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그가 스스로 무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바라던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해질녘의 인천항은 분주함과 스산함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괴물처럼 늘어서 있었고 녹슨 소의 냄새와 짭짤한 바닷바람이 뒤섞여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훈의 팀원들은 항만 노동자, 화물차 기사, 환경미화원 등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채 각자의 위치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고 강지훈이라는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뭉쳐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시각이 되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과 이서연은 팀원들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로터스 홀딩스 소유의 질번 부두 창고 문이 열리고 특수한 표식이 된 컨테이너들이 대형 트레일러에 실리기 시작했다. 최태석의 오른팔인 김 실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고 곧이어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 무기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모니터 속의 풍경은 그녀가 있던 클라우드9의 화려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갑고 거친 현실의 범죄 현장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의 팔을 살짝 잡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작은 온기가 이 비정한 싸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듯 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마침내 최태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디가드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시찰하는 왕처럼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였다. 그는 무기상들과 가볍게 악수를 나눈 뒤 최종 대금의 해외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지훈이 설치한 그물망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이제 그물을 걷는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기술 담당 팀원이 모든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주요 언론사와 지훈이 비밀리에 접촉해온 대검찰청 특수수사본부 서버로 동시 전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찰이나 국정원 내부에 있을지 모를 최태석의 정보원을 모두 건너뛰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7번 부두 일대를 비추는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어둠에 잠겨있던 항구는 대낮처럼 환해졌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여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그들의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두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방금 전까지 그들이 나누던 대화 내용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 물건들이면 중동의 작은 나라 하나는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겠군. 대금은 약속대로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부회장님, 최태석은 얼어붙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범죄가 온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환한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을 넘어선 경악과 분노였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기상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보디가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했다. 사냥꾼의 오만함에 빠져있던 포식자는 그렇게 한순간의 사냥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가의 지휘본부에서 강지훈은 모니터에 비친 최태석의 무너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인천항 7번 부두를 비추는 눈부신 조명 아래 최태석의 오만하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는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들렸다.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난 그는 이내 야수와 같은 분노를 터뜨렸다. 뭐 하는 놈들이야. 당장 저 스피커를 부수고 이 상황을 정리해 저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그의 고함에 보디가드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부두 입구에서부터 수십 개의 경광등이 붉고 푸른 빛을 번쩍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최태석이 매수해둔 지역경찰이 아니었다. 방탄조끼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대검찰청 특수수사본부의 정계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무기상들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바닥에 엎드렸고 최태석의 부하들 역시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최태석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바로 강지훈이었다. 더 이상 안개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닌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직접 무대 위로 올라온 주인공이었다. 그의 등장은 이 모든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차가운 수갑이 최태석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지훈을 향해 증오가 이글거리는 눈빛을 쏘아붙였다. 강지훈, 내 놈이었구나. 감히 주인을 무는 개새끼가 그의 목소리에는 모욕감과 사리가 가득했다. 내가 여기서 끝나고 말 것 같나 명심해라. 나는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내 놈과 내 놈이 아끼는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발악했다. 하지만 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한 맹수의 울부짖음을 듣는 듯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최태석을 마주했다. 그의 입계는 경멸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최태석 부회장님,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요. 당신이 나갈 곳은 사회가 아니라 햇빛도 들지 않는 독방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현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지훈은 특수수사본부 팀장에게 다가가 마지막 증거물이 담긴 데이터 칩을 건넸다. 그리고는 다시 최태석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이것은 그들 둘만의 마지막 대결이었다. 당신은 권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죄 없는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심지어 아픈 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힘입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최태석의 귓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건 힘이 아니라 비겁함이고 추악한 발악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게 아니야. 당신 안의 공포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발버둥 친 거지.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당신보다 1000배는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생을 지켰으니까. 당신은 대체 무엇을 지켰습니까? 고작 당신의 탐욕스러운 뱃속뿐이잖소.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태석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오만하고 단단하던 껍질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법적인 패배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패배를. 그의 눈에 깃든 분노가 서서히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지훈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 순간 부두를 향해 수많은 언론사 취재 차량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 비리의 주범이 체포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다. 최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빛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 마리 벌레와도 같았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의 폭풍에 모든 것을 잃고 모래성처럼 쓰러져 내렸다. 최태석이 검찰 호송차에 실려 사라진 뒤 항구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후련함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이었다. 그의 충직한 팀원들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 힘겨운 승리를 조용히 자축했다. 같은 시각 안개에서 이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최태석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홀로 서서 밤바람을 맞는 지훈의 고독한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 그리고 한 남자를 향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항구를 떠나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 전화기를 들어 단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이내 억누르던 흐느낌과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습니다. 이서연의 그 한마디에 지훈의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무게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최태석 부회장의 불법 무기 밀매 사건, 일명 유진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검이 꾸려졌고 수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최태석이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기초부터 흔들리며 완전히 해체되었다.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룹의 총수는 오히려 이 기회를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기회로 삼았다. 사건의 파도 속에서 이서연의 삶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통해 깨끗이 벗겨졌다. 박동철 상무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해 이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모든 음모를 자백했다. 유진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상상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큰 선물은 따로 있었다. 유진그룹은 서준을 그룹 산하의 최고 병원으로 옮겨 앞으로의 모든 치료와 수술, 그리고 재활까지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자신의 존엄성을 팔아가며 돈을 벌지 않아도 되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짜 빛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가을날 오후, 서연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몇 차례의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서준은 이제 휠체어에 의지해 바깥 공기를 쐴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창백하기만 하던 동생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도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익숙한 그림자의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몸에 딱 맞는 비싼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 스웨터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던 저승사자가 아닌 부드럽고 평범한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녀의 평온한 풍경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의 심장이 기분 좋게 떨려왔다. 사건이 종결된 후 그는 유진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그의 영웅적인 활약을 칭송하며 더 높은 자리를 약속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최태석과 싸우는 동안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권력의 속성에 너무 깊이 발을 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병원 안의 작은 호숫가를 나란히 걸었다.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서준 군, 많이 좋아졌군요. 네, 다 강지훈 씨 덕분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와 서준이의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세. 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구원받은 것은 오히려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나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가장 추악한 면만 보며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죠.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정의란 그저 이기적인 욕망을 포장하는 허울 좋은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진심을 꺼내 보였다. 그런 내게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역시 내가 경멸하던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당신은 순수함을 잃지 않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동생을 지켜냈습니다. 그 연약하지만 강인한 모습이 내 얼어붙었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는 그녀가 몸을 판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그녀가 순수했고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정의는 악인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녀는 그가 이겨야만 했던 이유 그 자체였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이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상처를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의 크고 상처 많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함께 통과하며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원이자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6개월 후 봄이 완연한 공원은 활기로 가득했다. 이서연은 대학 캠퍼스에서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이제는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재활 치료를 마친 서준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작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열어 거대 권력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서연이 강의를 마치고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적인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남자의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폭풍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상처를 보듬고 함께 살아갈 새로운 희망이 눈부신 봄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